이제 콜라병을 이제 중요 부위에 이렇게 항문에다가 우산대 찔러놓은 거 26cm인가 찔러놓죠? 그 자궁내에 또 예. 다른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맥주병 2병이. 맥주병을 2개를 도출했는데 그중 맥주병 1개에 지문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지문이 그건 외국인 아니면 미성년자잖아요. 가해자는 미군일 것이다 하는 추정은 뭐 처음부터 한 거고요. 그죠? 근데 이 범인 누구였나요? 케네스 리 마이클이에요. 그 당시에는 소파라고 하죠. SOFA 소파. 일단은 그놈의 신병을 미군 부대로 데리고 가요. 그게 의무였어요, 그냥.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했죠. 집회하고 막 사람들끼리 막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대회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소파가 개정되는데 기여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기폭제라고 그렇죠, 기폭제가 됐어요. 기폭제라고 이거. 그게. 이제 윤금이 사건, 그 당시 동두천에서 발생했던, 이게 92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 사건을 이제 선정했는데, 오늘 이제 윤금이 사건을 우리가 선정해서 소개하면서, 당시에 그 사건 그 수사 현장에 투입됐었던 형사분 한 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문석원 선배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이 사건 소개하면서 중간중간 그 선배님이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보다 좀, 뭐라 그럴까?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고 그럴까? 그런 의미로 좀 모셨습니다. 이 사건이 1992년 10월 28일 날 발생이라기보다는 발견된 발견이죠? 네.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 월 4만 원 하는 허름한 단칸방이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윤금이라는 분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경찰서로 신고를 가든 어디를 신고를 하든 오면은 저희한테 이제 비상이 내립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살인 형사계에서. 네.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는 어떤 사건이 떨어졌으니까는 뭐 낮이고 밤이고는 그쪽으로 가라.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장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해가지고서는 이제 보니까는 피가 낭자하고 잔인한 그런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 그 자체가 워낙에 이제 알몸 상태였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얼핏 못 알아봤었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신고한 분이나 현장에 들어갔던 형사들도. 왜 그러냐면 그 하이타이죠, 선배님? 그렇죠. 네, 그 네. 이제 하이타이라고 하는데 세제인데 세제. 그거를 온몸에 다 뿌려놨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얼핏 구분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일단 외견으로 보였던 거는 이제 콜라병을 이제 중요 부위에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반쯤 콜라병 아마 그 뒷부분 정도만 이렇게 보였던 걸로 제 그렇죠. 기억이 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문 쪽에다가 그 우산대죠. 예. 우산대를 깊숙이 이제 박아놔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이타이 쫙 뿌려놓고 뭐 얼굴에서는 막 이런데 피가 막 범벅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했죠 이거. 네. 그리고 나중에 부검 결과로 드러나는데 그 자궁내에 또 예. 다른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맥주병 2병이. 그 맥주병을 일반적으로 네네, 아시는 분들은 맥주병이 지금 우리가 파는 것처럼 사모들이 큰 건 줄 알아요. 근데 홀에서 파는 거는 요만해요. 조그만. 아주 조그맣거든요. 그게 이제 2개 정도가 자궁내에 삽입이 돼 있었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발견한 거죠. 네. 입안에 성냥개비가 하나 가득 들었었단 예. 말이야. 입안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입에서 기인한 뭔가가 있어서 그거 없애버리겠다. 너 나한테 말 잘못했거나 뭐 이제 이런 인식도 또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정말 잔인하긴 해요. 윤금이가 그 당시에 나이가 26살이라고 하고요. 전북 순창에서 올라왔어요. 5남 1녀 중에 외동딸로 태어났고요. 근데 이제 아마 가난했던 것 같고 아버지가 많이 그 병환이 있었대요. 지병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니까 가세가 좀 기울어져서 이 윤금이가 17살 되던 83년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봉제 공장에 취직했어요.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이제 있다가 생활고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내가 보니까 제일 먼저 간 데가 이 동두천이 아니고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주변으로 흘러 들어갔더라고요.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동두천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이죠, 가난.
그래서 그때 이제 1992년 여기로 들어온 거는 1992년 10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이 윤구미 씨의 생일 전날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 월 4만 원의 이 벌집이라고 하죠. 여기 들어오게 된 거고요. 보산동. 아까 보산동이 왜 이제 보산동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보산동이 지금 현재 그 미 이사단 그 이사단 바로 앞쪽에 있는 동네가 전체가 보산동이에요. 그 보산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기지촌이 형성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아마 미군들 전용업소라고 하는데 우리 김유진 프로파일러는 모를 것 같으네요. 미국 군인들만 미국 사람들만 전용을 하고 대신에 우리 윤구미 씨처럼 이러한 그 미군 상대로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출근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름이 크라운인 거예요. 홀 이름이. 그러니까 오후 4시 반까지 안 움직이니까 아마 가가지고 문 열어본 것 같아요. 문간방이었다고 그러네요. 예. 문간방이고 제가 그 당시에 그 봤을 때는 방이 상당히 좁아요. 벌집이죠. 생활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러한 상태고. 이때 이제 우리 이제 의정부 경찰서에서 뭐 형사계 40명이 닥닥 걸어가고 현장으로 이제 가서 수사 들어갔는데 뭐 가자마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는 기지촌이고 또 피해를 당한 여성이 이제 기지촌 그 홀에서 종사하는 여성이니까 이거는 범인, 가해자는 미군일 것이다 하는 추정은 뭐 처음부터 한 거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탐문 들어갔죠. 그렇죠. 바로 이제 탐문을 들어가서 이제 두 갈래로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제 내국인도 완전 배제는 안 배제하면 안 하지만 되죠. 중점적으로 이제 외국인, 이제 미국 군인 범죄로 이제 추정을 해서 이제 주변을 탐문해 나가고 동료, 그러니까 윤구미 씨의 동료 같이 근무했던 분들 호를 중심으로 많이 이제 탐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업주들 말하면 이제 업주들 사장들이 이제 그 일하는 근무자들 종업원들이 안 나오면은 체크를 합니다. 같은 종업원을 내보내야 되지 가서 알아봐라.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같이 근무하는 형태죠. 그분도. 그래. 그 뭐 홀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으로부터 10월 28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저 오후 4시 반에 발견됐잖아요. 네. 그 전 새벽 시간대에 그 윤금희 씨가 그 백인 미군 병사하고 같이 홀에서 나간 거.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간 거죠. 미군 데리고 어떻게 네. 보면. 홀에서 네. 거기 방이 네,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이 그때 미군 백인 하나 아이하고 어린 아이 같았어.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걔랑 윤금이 같이 지방으로 갔어. 이것까지 경찰이 진술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걔가 유력한 용의자인 거죠. 이 사건은 진짜 이거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원래는 지문 같은 거 발견 못했어요. 현장에. 처음에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내에 요만한 그 작은 맥주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2개가 완전히 삽입돼 있었거든요. 도출했어요. 그 맥주병을 2개를 도출했는데 그중 맥주병 1개에 지문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문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면 지문 나오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지문이 그건 외국인 아니면 미성년자잖아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남아있던 피 묻어있는 셔츠가 하나 있었고 피 묻은 셔츠가 셔츠도 있었고 맥주병에서 지문도 채취를 했고 또 목격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등등 있으니까 이제 범인 특정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이 사건은 사실은 없었어요. 피 묻은 셔츠는 그럼 그 범인이 두고 간 옷이었나요? 그렇죠. 네. 범인이 왜 그런지 몰라도 급했어 이놈이. 그 셔츠를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검거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여기는 신발이라고 하지만 운동화, 농과 이런 피 묻은 거를 계속 그 신고 입고 다녔고. 그러니까 웃긴 놈이에요. 세탁도 안 하고 신발도 그죠? 그래. 그거는 정말 이상했었어요. 나중에 검거하고 나서. 검거는 한 3일 만에 검거했단 말이에요. 네, 인적사항 바로 나왔고요. 거의 한 3일 만에 검거했는데 그것도 선배님 그거 기억이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감찰 있잖아요. 감찰. 민들레. 민들레회가. 예, 민들레. 민들레회가 뭐냐면요. 기지촌에서 이제 그 미군들 상대로 그 종업원 생활하던 여성분들이 나이 드시고 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홀 같은 데 종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홀에서 일하는 아가씨들 뭐 그 뒷일도 좀 도와주고 또 자기들끼리 뭉쳐서 회의를 하나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있는데 그게 민들레 회예요. 그 감찰이라는 게 우리가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사회에서 그런 감찰 아니에요. 감찰이 아니고
친목을 위해서 맞아요. 자기 경험 내지는 이제 뭐 오면은 좀 환경이 열악하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도와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아, 근데 그럼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감찰이었다고 저는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그거를 감찰이었던 여성인데, 아니 그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경찰에 소스는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그랬고 그 미군에 대해서도 정보를 좀 줬었고,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일 만에 10월 31일 날 밤 12시 반경에 정문 그 미군 부대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놈을 허리춤 잡아가지고 끄집어 당겨서 한국 경찰에 인계한 사람이 감찰이에요. 경찰도 물론 따라갔죠. 근데 경찰은 미군 부대 안쪽으로 절대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놈 얼굴을 알고 있는 여성이 이 감찰이란 말이야. 그래서 딱 앞에서 그러니까 경찰한테 요렇게 생긴 놈이 그날 금이하고 같이 갔었어요 하는 거 소수 줬죠. 네. 그리고 그분하고 그러면 우리 형사들은 그 미군들이 밖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밤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정문 앞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 저는 마저 그러면 낚아채려고 하는데 그놈이 그 건물 요렇게 들어가는데 안쪽으로 한두 발짝 들어간 거란 말이야. 경찰은 못 들어갔고. 근데 이제 이 감찰이 허리춤 잡아서 땡기는 순간 바로 이제 한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두 발자국 차이로.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형사가 수갑 채울 수 있죠. 근데 이 범인 누구였나요? 케네스 리 마이클이에요. 원어는. 그 1992년 10월 28일이었다고 합니다. 0시 30분에 그 케네스 마클이 클럽에서 마취한 상태로 그 윤금이 씨랑 같이 나왔는데 걸어가는 과정에 이제 계란 하나 사 먹고 윤금이 집으로 간 거고. 네. 윤금이 집 앞에 도착하니까 그 윤금이를 기다리는 미군이 하나 더 있었죠. 미군도 그도 이제 같은 부대인데 소속은 틀려요. 네, 네. 소속은 틀리는데 이름은 제이슨 네머트라. 제이슨 네머트. 네머트. 그 상병이네 얘는. 상병이에요, 상병. 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전날 윤구미 씨하고 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너 빨리 너는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뒤에 떠들고 큰 소리로 네가 가라. 말하면은 한 네가 사람 가라. 두고 서로 싸운 거네. 그렇죠. 시댁에서. 네가 가라. 예? 그래서 제이슨 램버튼이 화가 나서 먼저 부대로 갔어요. 부대로 가니 어디로 갔어요. 램버트는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그 마크라고 윤구미 씨는 그 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군이 조사를 하고 그 같이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내용이 뭐 자기가 폭행한 내용은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봤던 뭐 중요 부위에 뭘 삽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용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전부 램버트로 밀었어. 이게 얘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소파라고 그러죠. SOFA, 소파. 한미 이제 행협 사건인데 네. 미군들이 이 한국 영토, 네. 부대를 벗어나서 한국 영토 내에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일단 한국 경찰이 검거를 하겠죠. 네. 검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군을 우리 파수소로 일단 데려가요. 그때는 파수소였죠. 데려가서 그놈을 대기시켜 놓고 미군 부대 측에다 연락을 해요. 그러면 미군 부대 측에서 연락을 받고 미군 부대에서 신병 인수증이라는 걸 구금 인수증이죠. 구금 인수증을 들고 와서 그거를 경찰에 주고 일단은 그놈의 신병을 미군 부대로 데리고 가요. 그게 의무였어요, 그냥. 그래서 낚아채 가지고 그 정문 앞에서 가까운 동현 파출소 2층에 데리고 올라가서 신병을 확보했어요. 그러고 미군 부대 측에다 연락을 하니까 미군 부대에서 헌병 측에서 구금인도증을 가지고 왔어요, 서면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그거를 주고 우리는 그놈을 이제 공식으로 미군 헌병한테 이제 인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 헌병은 그놈을 데리고 가서 미군 그 영내에 있는 구금시설에다가 이제 둬요. 그리고 이제 한국 경찰에서 연락을 주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 경찰이. 그러면 미군 부대에다 연락을 해요. 그럼 미군 수사기관에서 미 정부 대표가 준비되는 대로 그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또 조사받고 조사가 끝나면 또 다시 데리고 보내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병을 끼고 앉아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되지도 않고 이제 거기서 지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 그 측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통역도 그쵸. 미국 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네, KNCI. 그다음에 우리는 조사하는 한국 경찰밖에 없어요. 네. 형사들.
그러니까 말도 좀 어렵죠. 네. 네? 그냥 그 통역하에 또 입회하에 이렇게 해야 되고 걔네들이 또 묵비권을 행사를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했죠 그 네, 당시에. 묵비권을. 그럼 말 안 해요. 말 안 하면 모든 정황이 확실한데 말을 안 하고 묵비권을 하면은 어려움이 그럼 많이 있어요. 맞아요. 아주 정말 화 많이 났어요. 그 당시에 미군들 사건 하면 열받고 말이야. 그래서 제일 화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이놈이 명백한데 조사를 받는데 자 일단은 신병 잡아왔죠. 데리고 있다가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데리고 갔어. 다시 조사하겠다고 우리가 연락을 하니까 바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미 정부 대표가 아직 선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미 정부 대표가 대체로 뭐냐면 뭐 대위나 그렇더라고요. 대위, 자기 상관, 상관, 예를 들어서, 중대장. 네, 중대장.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이 피의자의 피의자의, 그 상관.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우리가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직 미 정부 대표가 임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다 보면 일주일 열흘도 가는 거예요. 콜라병으로 윤금희 씨 이마를 2번 내리쳤다는 팩트는 있어요. 행동은 있는데 왜 내리쳤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이러면 그러고 이제 무피권을 행사한 게 뜨문뜨문 거의 그렇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정을 우리가 이렇게 해요. 램버트는 미리 그 숙소에 와 있었죠. 네. 같이 윤금이 데리고 갔죠. 둘이 쌈 붙었어요. 근데 윤금이가 그거는 나온대요. 윤금이가 램버트를 못 가게 잡았다는 거예요. 램버트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마클이 가라고 소리 지르고 지랄하는 바람에 램버트가 욕을 하고 갔다는 거야. 가고 윤금이는 자꾸 램버트를 잡으려고 그랬고 결국 램버트가 가는 바람에 윤금이는 포기하고 같이 마클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간 거고 방 안에서 이제 아마 그 모든 범행이 시작된 피해자가 이제 그러니까 너 왜 나랑 같이 와놓고 걔 따라가려고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성관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몸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놈도 셔츠를 벗어놓고 이런 걸 봐서는. 보니까 국가수 사인 결과가 전두부 열창에 의한 과다출혈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은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까지만 인정해요. 네. 자궁에 뭐그 맥주병을 삽입한 거, 뭐 콜라병 찔러놓은 거, 우산대 찔러놓은 거 이런 거 부분, 뭐 하이타이 뿌린 거 이런 거는 내가 아니고 램버트가 했을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까 믿는 거예요. 간 상병이요? 집 입구에서 집 입구에서 만난 상병. 아니 그 사람 갔는데 뭘 어떻게 와가지고 뒤에 자기가 끝나고 가니까 그랬 자기는 그냥 갔다 자리를 이탈했다. 때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콜라병으로 때리고. 근데 램버트가 와서 다시 그랬을 그렇게 것이다. 했다. 예. 본인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어느 그 램버트한테 밀었지만은 또 밀었죠. 또 거기서 램버트에 대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하죠. 미군에서.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반론이 램버트가 그 자기 행적이나 뭐 이런 게 다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램버트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부분 그 미군 부대에서 한 거 그 기록을 보니까 마클이 그 부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일날 그 상황을 재판 이제 이어질 때까지 자기가 의무병이라서 윤금이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려서 자기가 직책이 의무병이라 윤금이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려고 부축해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얘 얘기예요. 데리고 갔는데 윤금이 집 앞에 램버트 상병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램버트 상병이 어제 나랑 같이 잔 여잔데 왜 네가 데리고 왔냐 하면서 시비를 했다. 그래서 말다툼이 되다가 램버트 상병이 결투 신청을 했대요. 자기한테 결투. 결투 신청을 했는데 그 결투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윤금이가 주변에 있던 그 콜라병을 들어서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마를 몇 번 때리고 자기는 그냥 놓고 귀대했다. 부대로 들어왔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잔인한 행위는 아마 그때 있던 램버트가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했는데 미군에서도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국 내에 들어가 있던 맥주병 2개 중에 하나에 네 집으로는 왜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대답을 못 했대요. 이거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에도 얘기가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그 몸이라든지 방바닥에 그 하이타이 세제 뿌린 거 또 항문에다가 우산대 찔러놓은 거 26cm인가 찔러놓죠. 그 다음에 음부의 콜라병 그 안에 맥주병 이거 너 한 거 맞지 하고 검사가 그 추궁하니까 안 했다고 그랬어 이 새끼 안 했다고 전혀 내가 아니고 램버트라고 얘기했고
안면부 손상도 처음에는 막 모른다고 이 새끼 오리발렘이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하면 묵비권 아니면 전부 노조 그러네. 아니면 전부 노 그놈이 그 농구화 신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농구화에서 혈흔 반응을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서 밝혀냈는데 그게 윤금이 피로 밝혀졌어요. 각종 증거 이런 게 나왔고 93년 4월 14일 날 1심에서 내 기억 변동걸 부장판사예요. 1심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항소심 네. 같은 해입니다. 12월 16일 날은 이때 15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감형된 이유 아시죠? 유가족이 그 윤 씨의 유가족이 네. 7,100만 원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예, 돈을 받아갔어요. 원래는 4억 5천만 원인가 그 신청을 했는데 그 아마 제 민사재판부였었죠. 민사재판부에서 7,100만 원만 인정했으면 그거 우리 그거 못 받는다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냥 7,100만 원을 뚝딱 받아가 버렸어요. 유가족이. 그 바람에 이제 거의 그 합의되다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합의금인데 그때 유가족 그 측의 그 이렇게 입장을 보면은 합의금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위로금 쪽으로 주니까는 그렇게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말도 안 통하고. 7,100만 원 받고 합의한 걸로 보니까 징역 15년 준 거고요. 네. 그럼 또 상고했겠지 이놈이 그냥 있겠어요? 네. 근데 상고는 다 다음 해죠. 1994년 4월 29일인데요. 네. 대법원에서는 상고 기각하면서 징역 15년 그냥 확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종 형량이 징역 15년이네요. 네.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그놈이 미군 부대에서 떠나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수감되는 거죠. 근데 그때 수감될 때 어디로 갔냐면 천안 소년교도소로 갔어요. 걔가 나이가 그때 만 19세, 범행 시에는 만 18세. 그러니까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거예요. 어쨌든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사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근데 이 마클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더 얘기가 나오기 많이 시작하는데 나왔어요. 같은 방을 썼던 존 글린 중인가요? 거기가 법정에서 마클의 도벽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도둑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훔치는 거예요, 동료들 거. 그리고 마클이 상관하고 싸운 일 때문에 그 비 오는 날에 아마 너 잔디 깎아라고 하는 그 벌을 내렸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나 죽어버리겠어 막 자살하겠다고 막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놈이 그때 그 중위한테 한 얘기 중에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화요일 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나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범행을 암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 소년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그러면 착실하게 15년 동안 수감 생활 했느냐? 전혀 아니에요. 이 새끼가 거기서 교도소 내에서 더프 리차드라는 미군 범죄자하고 같이서 난동 부렸어요. 95년 5월 5일 날 어린이날. 식사 불만 편지 전달하는 거 제대로 안 된다 등등 하면서 난동 부리고 그 교도관한테 욕하고 소화기 집어 던지고 아크릴 그 판때기 거기 때려 부시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놈이 공무집행방에 하나 추가밥 먹습니다. 8개월. 그거만 했나요? 지 사건 때문에 소파 사건이 막 이제 변경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막 개정운동이 벌어지니까 소파 변경하는 것 결사 반대한다는 것도 인터넷으로 맨날 그거 올렸어요, 이놈이. 그래갖고 교도소에 무슨 인터넷 사용을 하냐 이래갖고 또 다 난리가 났어. 아니 교도소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도소에 미국 인터넷이 군인이니까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했죠. 이건 15년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교도소 들어가 있는 새끼가 그 교도소 내에서 인터넷 써? 막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분했었죠. 이때 이 사건 엄청난 이슈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유. 이거 난리 났죠? 네. 집회하고 막 사람들끼리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서 규탄대회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11월 4일 날 동두천 그 지역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그때 하여튼 시민단체 해가지고 주한미군 심지어는 철수행까지 막 나올 정도로 시끄러웠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그 택시 기사분들, 동두천의 기사분들이 그 미군 안 태우기 승차 거부 운동도 했었고, 그러면서 제일 나왔던 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 선배님 하신 거. 소파 개정화해라. 미군은 무슨 이유로 검거하면
미군이 일단은 미군 부대에다 보내주고 미군에서 데리고 있다가 우리가 조사하려면 부르면 지들 입맛에 맞게 날짜 지정해갖고 천천히 기어나오고 이건 좀 사법주권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게 대한민국이 소파 이거 개정해라 이런 목소리가 엄청나게 그때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소파가 약간의 변경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미행협 사건 중에서 소파가 개정되는데 기여한 사건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기폭제라고 그렇죠. 기폭제가 됐어요. 기폭제라고 이거. 그게. 근데 이 새끼 다 살지도 않았죠, 선배님 이게. 그렇죠. 15년 하다가 맞고 15년 이제 8개월인데 원래는. 나중에는 이제 그 수용이 그래서 1년인가 얼마 깎였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1년인가 얼마. 1년 6개월 남겨놓고 이게 1년 6개월도 아니더라고. 8개월 플러스 하면 거의 2년 뭐 4개월 그렇죠. 정도? 그래가지고 2006년 8월 14일 34살의 나이로 가석방이 돼서 20대에 들어와서 34살이 돼서 나간. 미 8군 헌병에 임기됐다가 8월 15일 날, 와 진짜 나갈 때 그 다음 날에 총알 같이 나왔어요. 네. 오전 11시입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바로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감 기간은 이놈이 13년 6개월 4일을 살았어요. 13년 6개월 4일. 이게 가난입니다. 결국 얘기 말씀드리면 가난해요. 그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평등한 조약 그 소파 한미 행정협정을 서명했던 거고 그 서명에 의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거고 그건 결국 가난이었고 1960년대에 한국 그 국민 총생산이라고 그러죠. GNP. 네. GNP의 25%가 기지촌 주변 그 여성들의 성산업에 의해서 생겼어요. 60년대에는 1960년대 우리나라 총생산 GNP의 25%가 그러면 국가에서 장려한 거예요. 사실 장려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어도 묵시적으로 그렇죠. 묵시적으로 그냥 희생양 삼은 거죠. 이 사건 윤금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파 한미행정협정이 어떤 정도의 변화가 있었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였냐면 신병 확보죠. 네. 우리가 검거를 했으면 이놈을 우리 유치장에 넣어놓고 우리 구치소에 보내놓고 마음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구금인수증 받고 무작정 인계하고 조사할 때는 까다롭게 그놈들한테 부탁해서 데리고 나와서 조사를 하니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네. 이 부분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논란이 돼서 움직여서 해놓은 게 뭐였냐면 살인사건, 살인사건, 강간사건, 강간사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석방 대가 목적의 약취 유인, 그 다음에 뭐 불법 마약 거래, 네. 제조, 그 다음 방화, 흉기 강도,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이런 거 등등은 한국 경찰이 신병을 확보해서 우리 유치장에 넣어놓고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끝까지 미군 측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신병을 인계하라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파는 이건 불평등 협정인 건 맞아요. 이거는 뭐 언젠가는 조금 더 진일보하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